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제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야겠군요. 저희 아버지는 참 잘생기셨습니다. 흔히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딱 그랬어요. 저희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으면 다 만나고 다녔고, 저희 남매가 태어나고 나서도 바람기는 여전하셨다더군요. 그러다 아버지 회사 막내였던 어떤 어린 여자와 바람이 났는데, 그 전과는 달리 꽤 깊은 사이였는지 2년을 붙어 다니며 저희 엄마 속을 썩였다고 하더군요. 요즘에야 남자 바람나면 바로 양육비 받아 이혼하면 그만이라지만 그때는 어디 이혼이 쉬운가요? 이렇다 할 직업도 없는 엄마는 죽으면 죽었지 이혼을 생각하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매달려도 보고 화도 내보고, 심지어 엄마가 저희 두고 집도 일주일간 나갔다 왔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해요. 집 나갔다 돌아왔을 땐 그 집 꼴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며 울고 있는 자식들 모습에 되려 엄마 가슴에 더 큰 상처와 죄책감만 남을 뿐이셨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제 나이 10살쯤 내연녀랑 아이의 살림을 차려서 살겠다고 집을 나가셨고, 엄마는 상심할 틈도 없이 저희 남매를 위해서 시장이랑 공장 다니며 정신없이 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아빠가 집을 나가기 전에도 생활비를 주지 않으셔서 엄마는 부업으로 시장 나가서 상인들 돕고 하루 품삯 받고 그러시긴 했어요. 엄마는 저녁 8시쯤 귀가하셨고 집에 오시자마자 술을 드셨어요.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술에 취하면 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내뱉는 엄마였고, 가끔은 저희를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마가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어둑어둑한 시간이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의지할 사람이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도 참 어린 나이였지만 그 와중에 어린 저를 보호하려고 엄마 대신 맡기도 했고, 저한테 밥도 챙겨준 보호자였어요. 제 어린 시절은 이렇게 우울했습니다. 그래도 오빠가 있어 버틸만 했던 삶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퇴근길 버스 안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셨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어머니께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오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몸이 점점 더 망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저 고2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무엇인지 가슴 절절히 느끼게 되었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원망했어요. 저희 엄마도 부모님을 일찍 잃은 고아셨기 때문에 장례식장은 저랑 오빠 그리고 아빠 쪽 먼 친척분들 몇 분이 다였을 만큼 쓸쓸했던 기억이 나네요. 대학생이었던 오빠는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저 책임지겠다고 학교도 휴학하고 알바하면서 저 먹여 살려줬어요. 그리고 동생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군대도 공익으로 빠졌습니다. 그런 오빠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저도 방황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갔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에 마냥 빠져있지 않도록 오빠가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오빠도 이제 갓 20살 된 어린애였을 텐데 동생을 위해서라면 체면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 않고 친구들한테 돈까지 빌려가며 제 겨울 잠바도 사주고 주말엔 롯데월드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오빠는 제 생각을 많이 해준 유일한 보호자였어요. 저랑 오빠는 대학을 같이 졸업하고 취업도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서울에 집 얻어서 같이 살았고, 나중에 오빠한테 너무 착한 여자친구가 생겨서 오빠 인생에도 드디어 빛이 들어온 듯 행복해 보였는데,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울 만큼 비극적인 일이 또 생겨버렸습니다. 오빠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던 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오빠는 즉사했습니다. 그때가 오빠 나이 28, 저는 25살이었어요. 사실 오빠 잃고 한 1, 2년간은 제가 뭐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오빠 장례식장에서도 두어 번 실신했고 조문객들을 제대로 맞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어요. 엄마 잃었을 때보다 더 타격감이 컸던 것 같네요. 고생만 하던 오빠가 이제야 행복해지려던 찰나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것이 인간적으로 딱하기도 했고요.
오빠 장례식장에도 아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이혼을 한 게 아니라서 아직 호적에 그대로 아버지가 있었지만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래서 알릴 방법이 없기도 했죠. 그렇게 제 삶은 비극의 연속인가 보다 하고 정말 낙없이 살았습니다. 회사도 다니기 싫었는데 오빠가 저 직장 합격 소식 들었을 때 한 말 때문에 꿋꿋이 다녔어요. 은지야, 대기업 입사하게 된 거 축하한다. 그동안 너나 나나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부터라도 남부럽지 않게 살자. 끝까지 버티고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오빠가 내 뒷바라지 해줘서 명문대도 들어갔고 그 덕분에 이 직장 갖게 된 거잖아. 고마워. 그때 저희 남매 대화가 아직도 생생하고 제 첫 월급을 몽땅 오빠한테 줬는데 오빠가 안 받는다고 신랑이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추억이 있는 소중한 직장이라 성실히 다녔고 그 덕분인지 그곳에서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랑에게 저는 사귄 첫날 제 기구한 가정사를 펑펑 울며 밝혔고 신랑은 저보고 너무 고생했다며 앞으로는 웃을 일만 있도록 자신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일평생 바람만 피웠기 때문에 제가 남자에게 신뢰가 없는 걸 알고 남편은 더 노력해줬어요. 어딜 가든지 행선지를 저한테 투명하게 공개했고 불필요한 만남 자체를 안 가졌습니다. 단 한 번도 여자 문제로 제 속 썩인 적 없고 여가 시간은 항상 저랑 보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믿음이 생겼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슬쩍 꾸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비혼주의였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고 결혼한 이후로는 더 행복해졌습니다.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가정에서의 안정감, 정말 이대로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더군요. 시댁분들도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던 것, 이렇다 할 친정도 없는 점 모두 포용하며 저를 이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셨습니다. 세아가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에서 하루만 자고 일찍 내려가 니들끼리 시간 보내거라. 둘 다 일 다니느라 힘들 텐데 좀 쉬어야지. 어머님, 저 명절 내내 어머님이랑 있으려고 지금 빤스 5개나 가져왔는데요? 저도 어느새 어머님께 정이 많이 붙어서 애교스럽게 행동했고 그런 제 모습에 어머님도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아마도 저는 부모님에 대한 정이 많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집에 거의 없는 아버지, 항상 화만 내던 어머니,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늘 목말랐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더 잘했고 그런 제 모습에 고마워하면서도 안쓰러워 하시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과 시댁 라이프를 즐기며 저는 아이도 하나 낳았어요. 일과 육아 병행하느라 너무 고된 워킹맘 생활이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따뜻하고 깨끗한 넓은 집, 저만 아는 가정적인 남편, 순하고 착한 아이가 있으니 정말이지 100억 가진 부자도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제 삶이 완전히 흔들리는 한 통의 연락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직장 관련자인 줄 알고 받았는데 상상도 못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은지야, 잘 지냈니? 누구세요? 나다, 네 아버지. 저는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버지가 내 번호를 무슨 수로 알아내며 또 안다고 한들 무슨 염치로 연락을 하나요? 그래서 듣자마자 끊으려고 하니 거기서 다급하게 절 잡더라고요. 은지야, 이제 연락해서 정말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날 만나줄 순 없겠니? 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저는 그 전화의 주인공이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종 상상했어요. 아버지를 우연이라도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내 속 안의 깊은 원망을 모조리 털어내 버리라 다짐했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었는지 그 인간을 밧줄로 꽁꽁 묶어 붙잡아두고 귀에 고래고래 소리치며 알려주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사람을 20만 원 정도에 사서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흥신소 말하는 듯 했어요. 저를 이제 와서 왜 만나려고 하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날에 대한 사과를 꼭 좀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오빠 죽은 것도 뒤늦게 알았다면서 염치 없지만 오빠 있는 곳을 알려주면 꽃이라도 두고 오고 싶다면서 펑펑 우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은 그냥 헛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 질러버리고 끊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전화 끊고 나서 뒤늦게 몸이 미친 듯이 떨리며 오한이 오더라고요.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엉엉 울며 고백하고 정말 남편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10몇 년 만에 대성통곡했어요.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해도 제 맘대로 하는 게 맞는 거라면서 연락하기 싫으면 차단해버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가슴에 남더라고요. 마지막 사과를 하고 싶다는 말에 이상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아버지 전화를 막무가내로 끊은 지 딱 일주일 되던 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잘난 사과 대체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머니와 오빠 대표해서 제가 대신 지난날에 대한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 만남 약속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본인 몸이 좋지 않아 멀리 가진 못하니까 집 근처로 와줄 수 없겠냐며 사정하더군요. 주소지를 전달받고 조금 놀랐습니다. 완전 시골에 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도시와 잘 어울리는 정장핏의 훤칠한 남자였는데 이런 시골에 사신다니 의아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얼굴이 엄청 까맣더라고요. 눈동자도 노랗고요. 몸은 말랐는데 배는 불러서는 딱 봐도 어디 심각하게 아픈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찬물을 끼얹을까 아님 욕을 한 바가지 해버릴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동도 불편해하는 아버지를 보니 그 생각이 쏙 들어가더군요. 침착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사과부터 대뜸 하더라고요. 네 엄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못 갔던 건 사정이 있었다.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때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 다리를 절단할 뻔했어. 그래서 못 갔고 그 이후엔 니들 걱정이 되긴 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니들 보니. 그러다 어느 날 용기 내서 네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네 오빠가 쌍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래서 못했어. 그런데 난 단 한순간도 니들 잊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절절하게 울면서 제 손을 잡는 아버지였고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보고자 애써가며 해명을 하는데 말을 하면서도 숨이 차는지 한 문장을 편하게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연민과 분노가 동시에 몰려와 저도 제 감정이 컨트롤 안 되더군요. 저는 1시간 동안 울부짖으며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런 엄마 때문에 오빠랑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컸는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빠를 용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번쯤 사과받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 이야기를 끝내고 일어나려는데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아버지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시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왜 그러냐고 왜 마지막 사과라고 말했는지 물어보니 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사실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어서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겨우 검사를 해보니 간경화가 의심된다고